문정아와 함께 방학기간 HSK 완전 정복. 지금부터 문정아의 특강 시작합니다. 大家好.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문정아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만나 뵙고 있고요. 요즘은 라디오나 TV를 통해서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사전에 좀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이 HSK 특강에 왕초보 분들이 2분 계시고 또 3개월 미만의 학습자분들이 총 4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HSK 관련된 특강에 있어서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예를 설명드리거나 예제,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다소 어려울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강연의 후반 부분은 Q&A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1대1로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답변을 드릴 건데, 중간중간에 제 강연을 들으시다가 뭔가 떠오르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모해 놨다가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 강연에서는 제 수강생 사례, 또 HSK에서 고득점을 받을 비법들, 완전 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문정아 중국어 연구소에서 소장직을 맡고 있고 경희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HSK를 왜 하려고 하시는지는 개개인의 사정별로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요. 먼저 중국어에 대한 흥미상 나는 내가 중국어를 그동안 배워왔는데 HSK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지 점검받고 싶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중국 유학을 택하거나 취업을 위한 스펙.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은 중어중문학과는 아니지만 항공 승무원 되기 위해서 HSK를 준비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독학으로는 4급까지 취득하시고,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5급 강의와 6급 강의를 한 4개월 정도 각각 2달씩 수강을 하시고 취득을 한 후에 정말 본인이 원하는 항공 승무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위한 스펙으로 HSK를 대비하는 분도 계시고, 졸업을 위한 요건, 또 남들과 차별성을 갖기 위한 방법 등등 다양한 취지로 HSK를 배우려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한양행의 과장님과 인터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사보에 문정아 칼럼이 이렇게 실릴 예정이라서, 인터뷰 내용이 실릴 예정이라서. 근데 그분 말씀이 유한양행 안에서도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HSK 자격이 있으면 승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중국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1위 제약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유한양행이. 그래서 중국과의 거래 금액 자체가 조 단위래요. 우리가 중국과는 이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정말 중요한데, 우리의 중국어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요건? HSK. 그래서 우리는 HSK를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HSK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어 수평고시, 중국어로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한유水平考试. 네, 줄여서 HSK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시험이고 중국어 실력 검증의 대표 시험이기도 하죠. 그런데 유효기간이 있어요. 2년. 만약에 여러분들이 HSK에서 2014년, 15년에 6급을 취득했다. 그런데 2년이 경과된 뒤 2017년, 2018년이 됐다. 자격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반드시 2년 안에 다시 봐서 갱신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졸업 요건으로 6급을 취득을 했다 할지라도 2, 3학년 때 취득을 했는데 사정상 휴학을 했다. 교환학생 다녀오고 취업 준비하는 동안, 시험 준비하는 동안 약간 공백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4학년 졸업하기 전에 무효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4급부터
6급까지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텐데 조금 아까 선생님께서는 HSK 1급부터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1급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요. 2급부터 도전하시는데 간략히 2, 3급은 말씀을 드릴게요. 2급은 듣기와 독해 영역 20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1시간 남짓으로 기억이 나고요. 50분. 네, 50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현직 강사시고요. 네. 자, 3급은 듣기, 독해, 쓰기까지 있긴 한데 쓰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빈칸 이렇게 글씨 채워넣는 정도고 병음 달려있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시험 시간은 3급은 거의 안 보고, 그러니까 2급하고 4급하고 5급 이렇게. 네네. 네, 3급은 그래서 한 60분 정도 되는 네. 것으로 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4급부터 6급까지 또 살펴보자면 4급은 총 100문제고 듣기, 독해, 쓰기 세 영역 약 105분 동안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부분별로 좀 특이사항이 있다면 4급 시험에서는 듣기 3부분이 약간 어렵고 독해 2부분이 좀 어려운 편이고요. 쓰기는 1,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그 문형을 어순을 배열하는 유형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자, 이어서 5급. 5급은 듣기, 독해, 쓰기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100문제고요. 시험 시간은 125분이고 독해 영역의 3부분이 다소 어렵고 쓰기 2부분이 어렵습니다. 우리 수강생들의 후기를 들어보시면 나중에 이제 그 사이트상에서 여러분들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쭉 읽어보시면 문쌤이 말했듯이 이 독해 영역, 듣기 영역, 뭐 쓰기 영역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5급의 듣기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입니다. 대화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자, 이어서 6급. 6급은 듣기, 독해, 쓰기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00일 시험 시간은 140분입니다. 우리가 최고급수라고 불려지는 이 6급의 경우 중문과 졸업생들은 6급에 뭐 180점 이상 또는 뭐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240점 이상은 받아야 좋은 점수 받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6급에서 240점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듣기 영역 2부분 인터뷰, 독해 영역 1부분 틀린 문장 찾기, 4부분 장지문, 문항 20문항이나 되는데 시간 내에 풀기, 그리고 쓰기 1000자짜리 장문을 읽고 400자로 요약하는 수어시에 이 장문이 고득점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그 수준의 학습자분들께서 오늘 이 강연을 참석해 주셨는데 중간중간에 각 부분별로 난해한 사항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 비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 2017년 HSK 접수 일정은요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시험이 시행되고 접수 마감일이 거의 시험일자로부터 한 달 전쯤이거든요. 그런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이번 2017년도는 내년 2017년도는 1월에 설이 있죠. 그래서 중국은 춘지에 설날에 연휴를 일주일 이상 쉬기 때문에 이 접수 일자라든지 성적 조회일이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간혹 나 오늘 접수해야지 오늘까지 접수일이었지 라고 생각해 놓고 깜빡하고 접수를 안 했어요. 근데 12시에 컴퓨터 앞에 앉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12시까지거든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수강생 중에 정말 다급해서 시험 준비를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12시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등록하려다가 뭐 2분, 3분 초과돼서 등록 못한 경우가 몇 명이 있어요. 졸업 못하고 뭐 6개월 유보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취업의 스펙으로 또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돼서 취업의 문을 또 통과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접수 마감 일정은 꼭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방학기간 HSK 완전 정복하자. 영역별 학습 전략 및 고득점 비법, 그리고 시험 접수 후 기간별 학습법까지 알려드릴 텐데요. 이 가운데 제가 왜 잘 틀리나, 어떤 부분을 잘 틀리나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순서대로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듣기 영역이 아닐 수 없겠죠. 듣기 파트. 여러분들이 이것만 따라 하셔도 실력이 급상승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들은 4급, 5급, 6급 유형이에요. 근데 내가 아직 중국어를 안 배웠다 할지라도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구나. 주요 맥락만 파악하신다면 4급, 5급, 6급으로 올라가는 단계 무난하게 잘 올라가실 수 있고요. 게다가 6급 수강생분들의 경우는 난이도가 좀 낮게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리는 속도에 거의 한 1.5배속에서 2배속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게 6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듣기 영역의 경우 보기 분석으로 문제를 예상하는 힘을 기르셔야 되는데요. 보기 분석. 우리가 시험지를 딱 받게 되면 A, B, C, D 4개의 보기가 나옵니다. 이 4개의 보기를 통해서 이거는 시간을 묻는 문제 같네. 이거 장소네. 이건 인물들 간의 관계를 묻는 문제 아닐까? 이거는 의미 파악형 같아. 이거는 맞는지 틀린지 OX 유형 아닐까? 이런 걸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특징에 관련된 문제도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역을 막론하고 급수를 막론하고 시간, 장소, 인물, 주제, 직업, 신분, 의미 파악형, OX 유형, 특징 관련된 문제는 매번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소화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공부하시고 계신 교재가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강의도 오프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또는 독학으로 하는 분들 다양하게 계실 텐데 이 파트 관련된 거는 반드시 70% 이상 출제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듣고 안 보고 따라하는 훈련으로 순간 암기력을 기른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듣, 안, 보, 따. 듣, 안, 보, 따. 네, 저는 인강에서 항상 듣, 안, 보, 따를 강조합니다. 숙제도 많이 내드리고요. 듣고 안 보고 따라한다는 건 이건 상당한 실력이에요. 내가 일정 어휘를 알지 못하면 일정 수준의 어휘를 모르면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어버버 하게 돼요. 그냥 앞에 두 글자만 이렇게 따라하고 그 다음에 정지.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자리에 계신 학습한 지 2년 미만의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2년 이상 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걸 듣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부끄러우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人总是希望得到人总是希望得到他人的赞美他人的赞美无论是咿呀学语的孩子无论是咿呀学的孩子 그렇게 되죠, 그죠? 无论 이렇게 되죠? 还是白发苍苍的老人还是白发苍苍的老人都希望自己能获得都希望自己能获得来自社会或他人的来自社会或他人的由衷赞美由衷赞美 네,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학습 기간을 고려해서 중간중간에 텀을 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모르겠는 어휘도 있죠. 맞아요. 6급 문제거든요. 6급 듣기 일부분에 출제되는 문제인데 자, 주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람은 늘 타인의 칭찬을 받길 원한다. 옹알거리며 말 배우는 아이를 막론하고 아이든 아니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됐든 간에 모두 자신이 사회나 타인으로부터 오는 진심 어린 칭찬을 받길 희망한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어때요? 이해가 좀 잘 되시죠? 아까 그냥 듣고 안 보고 따라할 때에 비해서는 다소 난이도가 있어 보이지만 이 지문은 6급 듣기 일부분에서 빠른 속도로 출제가 되고요. 5급 독해 2부분에서 독해 영역의 한 문형으로 출제가 되며 듣기 4급 듣기 3부분에서 다소 느린 속도로 들려집니다. 지문의 형태는 동일합니다. 네.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어휘가 조금 더 쉽냐 어렵냐 이런 차이긴 한데 이 레벨이 그렇게 출제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학습의 단계가 다 연결되어 있지 뚝뚝 끊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이제 중문과예요. 3학년 됐어요. 아, 나는 4급 안 보고 그냥 바로 5급 봐야지. 이런 분들 계신데 공백이 생기는 거죠. 4급부터 보시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짧은 기간 준비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문과 출신 아니시고 그냥 일반 직장인이시고 중국어를 취미로 배웠어요. 그러면 조금 시험장 가시면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왜냐면 2급, 3급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보러 오거든요. 근데 상관없죠. 걔네들이랑 나랑 공부한 기간은 비슷하거나 아니면 걔네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유치원에서도 중국어 배우거든요. 초등학교에서도 방과후로 배우고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로 배우고, 특히나 또 수시 전형이 있기 때문에 대학을 수시 전형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 배우는 시점이 좀 다를 뿐이지 목표는 공통되게 HSK 자격증 고득점 취득하는 건 똑같을 수 있으니까 그냥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의 수준별로 맞춤식으로 하나씩 나아가면 되는데, 4급부터 보는 것도 좋지만 3급, 4급, 5급, 6급 가시면 더 좋아요. 자, 3급에선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혹 300점 만점도 나와요. 저희 인강수강생 중에는 2급 200점 만점 받고 3급 300점 만점 받은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게 이제 낮은 급수니까 가능합니다. 4급, 5급, 6급에서는 만점은 좀 어렵겠죠,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듣고 안 보고 따라한 훈련으로 순간 암기력을 기르셔야 되는데, 이거는 모든 급수에 해당되고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순간 암기력을 길러두시면 듣기 문제 풀 때 보기 분석하고 나서 문제 정답 맞출 확률 높고요. 독해 영역은 직독직해 가능하면서 뭔가 암기력이 쌓이기 때문에 지문 내용 한 번만 봐서도 뭘 묻는지 핵심어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작문에 있어서는 내가 외웠던 그 암기력을 동원해서 완성도 높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간 암기력은 전체 급수, 전체 영역에 다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보고 따라하는 연습 후에 안 보고 따라하는 연습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좋은지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이어서 독해 영역 들어갑니다. 최근 독해는 점점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휘 수준도 시험에서는 지정한 단어가 4급은 1250개, 5급은 2500개, 6급은 5000개의 어휘를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특히 5급에 2500개 정도의 어휘보다는 한 4000개 정도의 어휘를 알고 시험을 응시하시면 독해 문제 풀 때도 더 유리하고요. 듣기 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 작문, 중작하실 때도 글씨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생각나서 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어휘력을 많이 갖춰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평소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푸시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시간을 잰다는 건 한 부분별로 한 문제씩 풀 때 보통 50초 내외, 6급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4급, 5급, 6급 모두 한 문제당 45초에서 50초 내외로 풀 수 있게끔. 만약에 4문제짜리를 푼다, 그러면 뭐 한 3분 30초 정도. 5문제짜리다? 그러면 4분에서 4분 30초 정도. 그렇게 풀어버릇을 하셔야지 평소에 문제집 푸는데 독학으로 하는데 그냥 여유 있게 풀어요. 그랬다 시험장 가서 당황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심지어 선생님, 저 오늘 6급 시험 보고 정말 좌절했어요. 그러길래 왜 그랬냐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20문제를 찍었대요. 50문제 중에서 20문제를 찍었대요. 네, 운 좋으면 많이 맞출 수 있겠지만 만약에 다 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30문제 다 풀었어도 다 맞진 못하잖아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평소에 시간을 재면서 풉니다. 자, 그리고 동사구와 호응관계, 이 노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동빈지에꺼, 동빈지에꺼, 동빈지에꺼. 동빈지에꺼. 네, 동빈이라고 하면 동사와 목적어 관계, 즉 동사구를 말해요. 지에꺼는 구조를 말하고요. 동사구, 구조를 말하는데, 자, 동사구 구조가 정말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10개만 꼽아봤습니다. 함께 보시면 接待客人서부터
缓解 压力까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따라하진 않고 일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좋은 습관 기르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 함께 养成习惯养成习惯养成习惯养成习惯 그렇죠. 좋은 습관은 好란 단어를 집어넣어서 养成好习惯养成好习惯 네, 좋은 습관을 기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을 오염시키다 污染环境污染环境污染环境污染环境 그럼 이 단어를 바꿔서 동사, 명사 구조가 아니라 명사 플러스 동사 구조로 만들어주면 주술 구조가 되는데 환경오염이라는 네 글자짜리 명사가 됩니다. 다 함께 环境污染环境污染环境污染环境污染 그렇죠. 환경오염.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비평하다 批评别人批评别人批评别人批评别人 네, 지지를 얻다 获得支持获得支持获得支持获得支持 자,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도 시험에서는 단골 메뉴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缓解压力缓解压力缓解压力缓解压力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다. 네, 이렇게 해서 10개의 동사구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동사구는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이 동사구를 잘 익혀두시면 듣기 파트에서는 핵심 문장이 쏙쏙 들리고요. 독해 영역에서는 직독직해가 가능해집니다. 쓰기 부분에서는 문장의 완성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동사구 학습은 매일같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고 누적 학습할수록 좋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다.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 동사구 5개 정도 정리했다. 그러면 어저께 거, 그저께 거, 그저께 거 이렇게 3, 4일치씩 역순으로 복습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동사구 노트를 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30매짜리 얇은 노트를 만드셔서 반을 접어가지고 왼쪽에는 중국어를 쓰고 缓解压力 오른쪽에는 뜻을 적는 거죠. 그래서 접었을 때 중국어만 보이거나 한국어만 보이게 해서 한글 보고서 중국어 떠올리기, 중국어 보고서 한국어 떠올리기, 네, 중한, 한중 번역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나만의 공부 비법이 뭔가 학습할 때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HSK 공부할 때는 정말 중요하다. 자, 동사구에 대한 중요성 강조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바로 장문입니다. 쓰기 파트. 이 장문은 중국어 어순에 따라서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셨다면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릴 텐데, 자, 이 어순이란 건 중국어의 문장을 구성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수러지만, 그래서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어의 경우는 앞부분만 잘 집중해서 들으면 주어, 수로가 끝나기 때문에 뭐 뒷부분을 살짝 놓쳤다 할지라도 앞부분만 잘 들으면 거의 70% 이상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단어의 용법과 결합 형태를 익히게 된다면 금상첨화죠. 우리 어순에 따라서 또 단어의 용법과 결합 형태까지 알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사어. 부사어 이 부사어란 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요소입니다. 문장을 화려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주로 문장 맨 앞에 붙는 부사어는 시간, 어떤 장소, 또 틀을 만들어주는 거죠. 어떠한 뭐 공간적인 제약 이런 것들. 在这样的情况下, 뭐 이러한 상황 하에서. 예. 자, 이런 게 부사어예요. 그 다음에 관형어, 다 함께 따라해보세요. 관형어. 관형어 관형어란 건 주어나 목적어를 수식 제한하는 성분을 관형어라고 그래요. 중국어로는 띵의라고 하는데, 한정어라고도 하는데, 보통 我的妈妈라고 할 때 我가 바로 관형어인 거죠. 예, 주어나 목적어 수식 제한. 그 다음에 주어가 있고요. 부사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장 맨 앞 또는 주어 뒤 수로 앞에 놓여서 문장을 화려하게 수식해주는 요소고, 수로 뒤에는 수로를 보충해줄 수 있는 보어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이 영어에서의 그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랑 중국어에서의 수로 뒤의 보호랑 전혀 다르다는 거. 수로 뒤 보호는요, 결과를 나타내거나 뭐 방향이나 정도, 수량, 기타 등등 다양한 수로 뒤에서 수로에 대해서 보충하는 설명이지 뭐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그런 설명이 아닙니다.
자, 이어서 목적 앞에 관형어까지 해서 이 단어의 용법, 결합 형태, 그리고 어순에 따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단어의 용법 및 품사를 어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함께 보시죠.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이렇게요. 총 10개의 품사 꼭 기억해 주세요. 수업 시간 중에 완벽하게 외워주세요. 이 가운데 시험에서 자주 다뤄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단 구 HSK 시험과 신 HSK 좀 달라졌는데요. 신 HSK 시험에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동사 그리고 형용사에 대한 쓰임이에요. 동사는 이 가운데 별표 3개, 네, 형용사는 별표 하나. 수로가 될 수 있고 문장 안에서 주요 성분이 되는 뼈대가 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동사, 형용사 위주의 학습을 꼭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부사와 전치사는 여전히 사랑받는 두 개의 파트인데요. 부사도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전치사 별표 하나. 자, 접속사 중요합니다만 별표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사에 비해서는 나머지 요소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好, 时间到. 잘 풀리나요? 어때요? 잘 안 풀리죠? 조금 어렵나요? 준비 때문에 그래요. 준비. 동사편에서 준비 공부하고 나면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단어는 참자, 함께 참자. 참자 뒤에는 뭐 시합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어요. 참자 비사이, 함께 참자 비사이. 동사예요. 두 번째, 타는 인칭 대명사죠. 대명사 타는 보통 주어 자리에 많이 놓입니다. 이어서 学生会主席할 때 학생회 주석은 학생회 회장을 말해요. 다음 게 学生会主席, 会主席이거는 명사 플러스 명사그랑 명사구. 그죠? 명사구. 다음, 이어서 竞选, 경선, 선발, 명사예요. 선발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오늘 문장 안에서는 명사로 쓰여요. 准备, 이 단어가 문제예요. 여기다가 별표 3개. 准备 뒤에는 동사구가 옵니다. 함께 准备上课, 准备考试, 准备参加考试, 参加考试. 그렇죠. 准备 플러스 명사도 돼요. 당연하죠. 동사니까. 근데 뒤에 동사구도 동반할 수 있다는 특징. 자, 그럼 오늘 문장 안에서 그는 준비한다. 그렇죠. 他准备 뭐를? 参加学生会主席竞选. 이렇게 됩니다. 어렵죠? 조금. 자, 그래서 쉬운 문제만 계속 다루면 발전이 없어요. 어려운 문제도 중간중간에 다뤄줘야 됩니다. 他주어, 准备수로 参加学生会主席竞选. 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목적어 얼마나 길어요? 굉장히 길죠. 동사 플러스 명사 결합으로 구성된 동사구가 바로 准备에 대한 목적어더라. 동사구 목적어. 자, 여기까지 한 번 더 따라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他准备参加学生会主席竞选. 한 번 더. 学生会主席竞选. 主席竞选. 좋아요. 잘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앞에 그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수사, 양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까지 할 때는 조금 편안하게 들으셨다가 문제풀이 들어가니까 약간 어려워졌죠. 그죠? 특히 他准备参加学生会主席竞选. 이 부분은 조금 고민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에 대한 용법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냥 동사는 명사 목적어만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동사구 목적어를 동반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일부 동사는요 목적어를 동반 못하기도 해요. 이합동사라는 거 그런 게 있어요. 네, 나중에 단계를 높여서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데 자 좌우지간 어법적인 요소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영역별로 어떤 자주 틀리는 이유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영역을 자주 틀리는 이유. 자 우선
완전 순수 토종 한국인의 경우는 듣기를 많이 틀립니다.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다녀오면 조금 상황은 반전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 공부할 때 제대로 된 방법을 잘 못 찾는다면 듣기 많이 틀려요. 자, 첫 번째, 보기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바로 풀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한 단어에 집착을 해요. 내가 안 들린 단어에. 예를 들어서 뭐 징슈엔 이런 단어가 안 들렸다 그러면 징슈엔이 뭘까? 징슈엔 도대체 뭐길래 내 머리를 가로막는 거지? 그러면서 전체 내용을 못 들어요. 전체 내용 못 듣고 일부만 듣다 보니까 놓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머지, 자, 방금 그 안 들렸던 징슈엔이 들어간 문제가 2번이었어요. 이제 3번 넘어가야 되는데 쌍 하고서 어쩌고저쩌고 들리는데 2번에 내 머리는 아직 속해 있어. 그랬을 때 이전 문제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이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그 해당 문제를 놓칠 수가 있고요. 정상 속도로만 듣는 경우, 자, 시중에 판매되는 교재 가운데 일부 교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재가 속도가 좀 느리게 되어 있어요. 실제 시험보다는 약간 느려요. 근데 그 약간 느림이 시험에서는 우리 긴장하잖아요. 긴장하면 심장박동수 어떻게 되죠? 빨라지죠. 그 다음에 집중력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네. 그래서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도 놓칠 수 있고 평소에는 잘 들릴 만한 그런 문제도 약간 더 빠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소 느리게 연습하셨던 분들은 또는 정상 속도로만 들었던 분들은 시험 때 당황합니다. 반드시 빨리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1.2배속 정도. 또는 조금 더 빠르다면 1.4배속 정도. 근데 또 역으로 너무 빠른 속도로만 듣다가 정상 속도가 느리게 느껴져서 방심하다가 하품하다가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수강생들의 경우 제가 너무 빠르게 좀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1.2배속, 1.4배속 연습시키고 시험 임박하면 1.5배속, 1.6배속 막 들어갑니다. 실제 수업 때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수강생들이 시험장에 가면 당연히 너무 느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상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방심해서 한두 개 틀리더라고요. 자, 그 다음 듣기 연습 없이 평소 스크립트를 보기만 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듣기 공부인데 정작 듣는 연습은 없이 읽기만 한 거예요. 독해처럼.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저도 처음에 중국어 공부하고 HSK, 구 HSK인데 제가 봤던 때가 1994년이거든요. 94년, 95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듣기 학습법은커녕 제가 제대로 된 학습을 잘 못했던 시행착오 기간인지라 듣기를 독해처럼 했어요. 그랬더니 점수가 아주 바닥을 기더라고요. 네, 굉장히 창피한 점수라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듣기 연습 없이 그냥 보기만 하면, 독해 영역처럼 공부하면 안 된다. 크게 실패 본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유머형을 일반 문장으로 이해해서. 최근 HSK 경향이 뭐냐면 유머형 문장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랑 중국인들이랑 유머 코드가 좀 달라. 그래서 지문을 딱 이렇게 듣고 나서 해설을 봐도 이게 뭐가 웃기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저도 몇몇 문제들은 조금 썰렁하다, 이렇게 아재 개그보다도 더 수준이 조금, 우리랑 코드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유머 코드가. 근데 어쨌든 유머 문장을 그냥 일반 문장으로 이해해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많는 거죠. 특히 6급. 6급은 1번부터 유머형이 나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직역보다는 약간의 의역이 필요하기도 하고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훈련한 만큼 빛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HSK 관련된 서적 가운데 뭐 기출문제 관련된 서적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선택하실 때도 내 수준보다 약간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선택하셔서 좀 평소에 잘 즐겨 듣고 즐겨 보고 즐겨 따라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것도 고득점 비법이기도 하고요. 잠시 후에 또 공개해 드릴게요. 자, 듣기 영역 자주 틀리는 이유에 이어 이번에는 독해 영역입니다. 저는 독해 영역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잘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번에는 만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요. 만점 받은 적이 강사가 되기 전에 강사가 되기 전에 11급 취득할 무렵 가까이 됐을 때 그때 이렇게 한번 나오고, 네, 그 전에는 한 4년 정도 기간 동안에는 맨날 기분은 좋아. 성적 잘 나올 것 같아. 착각이더라고요.
실수의 요인을 따져보니까 자, 시간 안 재고 풀어서 시간 부족으로 못 푸는 경우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거는 4급도 해당돼요. 4급, 5급. 그 다음, 문제를 제대로 안 봐서 저는 주로 OX 문제 많이 틀렸었어요.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를 틀린 것으로 착각하고 틀린 거 고르는 문제를 맞는 것으로 착각하고 덤벙거려서 한 번만 더 점검했으면 맞출 수 있었을 걸. 그 시간을 잘 관리하시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이 OX 문제는 절대 안 틀립니다. 한 번 더 점검한다면. 그리고 문제 번호 앞에다가 이게 맞는 걸 묻는 문제라면 O 물음표, 틀린 걸 묻는 문제라면 X 물음표라고 표시를 해놓고 시작하시면 절대 안 틀립니다. 네, 그런 것도 팁을 알려드리고, 단어의 뜻을 잘 몰라서 문맥 파악이 안 되는 경우 허다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문제 속에 중요한 어휘는 뜻을 이해했는데 지문 안에서 모르는 어휘가 종종 등장할 수 있잖아요. 그 단어 때문에 문제 못 푼다는 강박관념 갖지 마세요. 지문 안에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안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어는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지문에 무슨 등장하는 일부 단어들은 몰라도 된다. 패스. 아시겠죠? 그리고 보기 분석 꼼꼼히 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보기 분석을 할 때는 공통된 단어가 나온다면 좀 이렇게 세로줄도 쫙 거주고 핵심어에다가 동그라미, 밑줄 요 정도 쳐주는 건 센스죠. 자, 그 다음 비슷한 어휘의 다른 용법을 몰라서 그 수강생들 가운데 除非라는 단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除非 네, 除了할 때 除자고요. 非는 아닐 빗자. 예, 除非. 이 단어는 접속사 겸 전치사입니다. 접속사로 사용될 때는 문장의 맨 앞절을 이끌기도 해요. 除非什么什么否则什么什么除非才이렇게요. 근데 이게 전치사로 사용될 때는 무엇을 제외하고 이런 뜻이에요. 오직 뭐뭐만 이런 의미. 그래서 문장 중간에 나오죠. 근데 만약에 除非의 접속사의 의미밖에 모른다면, 전치사 용법을 모른다면 틀릴 수 있겠고요. 또 단어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어요. 사과할 때는 우리가 뭐 对不起도 있고 不好意思도 있지만 抱歉, 道歉도 있잖아요. 이것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抱歉 같은 경우는 앞에다 정도부사 붙여요. 非常抱歉, 很抱歉, 十分抱歉이렇게요. 근데 道歉이란 단어는 이거는 앞에다가 전치사 向谁道歉, A 向 B 道歉이런 형태로 쓰여요. 그러니까 뜻은 같을지 몰라도 용법은 차이가 나는 단어들의 그 용법을 잘 몰라서 이해를 잘 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더라. 의미 파악을 잘 못해서. 그래서 독해 영역은 여러분들이 시간 잘 재셔야 되고 OX 문제라든지 이렇게 문맥 파악, 비슷한 어휘의 용법들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6급 독해 일부분은 클라이막스예요. 원어민 선생님들한테 풀라고 말씀을 드려도 다 맞춘 경우를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려워서 이것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심지어는 회화 강의 하시는 분들은 이 출제 경향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원어민이신데, 한족이신데 2개 맞는 분 봤어요. 10문제 중에. 좀 심하죠? 네. 우리 학생들보다 더 틀리길래 제가 되게 당황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정도로 원어민도 틀린 만큼 어려운 어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는 평소 정리를 통해서, 특히 이 용법에 대한 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과거에는 9HSK가 이렇게 문법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중시했지만 지금은 회화 중심이에요. 실용 회화. 그리고 중국에서 현지에 쓰고 있는 유행어들도 들어가고 유머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딱딱한 시험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즐기면서 충분히 HSK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쓰기 영역 들어가 봅니다. 이 장문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사어, 관용어, 주어, 부사어, 수어, 보어, 관용어, 목적어, 이 어순을 잘 몰라서 어순에 맞게끔 문장을 배열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고, 단어의 사용법을 몰라서 또 틀리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모르고 단어를 빠뜨려서. 그래서 5급 쓰기 일부분 같은 경우는 4급 쓰기 2부분과 5급 쓰기 1부분은 단어를 4개에서 6개 정도 배열해 놓고 순서를 바로잡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요. 근데 쭉 나는 다 읽었고 다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단어를 빼먹는 경우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를 잘 보면 선생님 저 이상해요. 쓰기 이렇게 잘한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제가 마침표 찍었어요? 혹시 단어는 다 쓴 것 같아요? 점검해보면 주로 모르고 글자를 빠뜨리거나 마침표 빠뜨린 경우. 이 부호 표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글을 만들어야 하는지 경험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다가 시간 내에 못 푸는 경우도 많고요. 또 원고지 사용법을 몰라서 그 원고지의 첫 번째 줄은 2칸을 떼야 되거든요. 띈 채로 이렇게 쓰셔야 되고, 또 6급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정중앙에 쓰셔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을 잘 몰라서 제목을 빼먹고 안 쓴다던가, 그 다음에 또 제목 쓴 다음에 한 줄 안 떼어야 되는데 한 줄 띄고 쓴다던가, 뭐 이런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감점이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부호 빠뜨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작문 영역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평소에 연습을 정말 많이 해서 다양한 문장을 잘 외우는 학생이 실제 시험 때는 더 다양하게, 더 화려하게 쓰려고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다가 정작 제 시간 안에 완성된 문장을 완성을 못 시켜서 지저분한 원고지만 내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 허무하게 점수를 잘 못 받습니다. 원고지는 반드시 깨끗한 형태로 아주 보기 좋게 깔끔하게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은 조금 변화가 있지만 중국 현지에서 이렇게 채점을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HSK 5급 같은 경우는 한국에 계신 그 중문과 교수님들이 채점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 지인이 성균관대 교수신데 채점위원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연락을 주고 받을 때 이렇게 여쭤보면 한국 학생들이 대부분 원고지를 참 깨끗하지 못하게 그렇게 작성을 한다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창의력, 이게 그 쓰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80자로 쓰는 거거든요. 5급 쓰기 이 부분. 근데 80자로 완성할 때 좀 창의적으로 남과 다른 시선으로 참신하게 쓰면 무조건 그분은 만점 준대요. 그래서 주관성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알려드린 이 자주 틀리는 이유들을 비껴간다면 여러분들은 안 틀리고 좋은 점수에 또 고득점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역별로 자주 틀리는 이유들에 이어 제가 하나만 좀 보충을 할까 해요. 어떤 언어든 간에 처음에는 회화 위주로 가야 되잖아요. 말문이 먼저 트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접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쓰는 연습을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말문이 트이기 전에 먼저 쓰기 연습을 한다던가 단어 암기해서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만약에 10分重要 이런 단어가 있다 그러면 이걸 써야 되는데 발음할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먼저 써보고 병음도 글씨로 써보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안 남더라고요. 쓰는 연습은 했는데 틀림없이 글자는 많이 써봤는데 내게 안 돼. 그래서 그 학습법을 고치는 동안 이제 시행착오 기간이 있었는데요. 슬럼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꼭 명심해 주세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단계일 때 그때 쓰는 연습을 해라. 단어도 처음부터 막 이렇게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일단 발음을 먼저 충분히 익힌 다음에 이게 내 몸에, 내 귀에, 내 입에 좀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쓰는 연습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번에는 영역별 고득점 비법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HSK에 접근해 갈 수 있을까? 더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자, 우선 듣기 들어갑니다. 듣기 영역은요, 보기를 먼저 보고 문제를 유추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 장소, 인물들 간의 관계 관련된 문제, 의미 파악형, OX 유형, 또 판단을 요하는 유형, 이런 유형들은 매번 출제되고 있는데 보기 분석만으로도 고득점을 받는 경우를 저는 봤습니다. 한 여학생이 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듣기 시간에는 항상 표정이 밝아. 그렇게 몇 개 맞았니?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맞아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듣기를 잘 푸니?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는 보기 분석만 하면 답이 보여요. 이래요. 네, 이 친구는 보기 분석에 능통한 그런 어떤 수준의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와 반대로
옆자리에 앉은 짝꿍은 거의 이 친구가 틀린 개수만큼 맞더라고요. 보면 보기 분석을 거의 안 해. 덤벙거리고. 그런 경우였어요. 자, 고득점 받기 위해서는 보기 분석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대신 긴 보기의 경우 이제 4급에서 5급, 6급 넘어가게 되면 점점 갈수록 보기가 길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다 하기 어렵다면 수러만이라도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수러. 자, 다음 두 번째. 눈은 보기를, 손은 메모를 하는데 메모할 때는 한글이 됐던 병음이 됐던 아니면 뭐 어떤 부호가 됐든 다 상관없습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뭔가 식별하기 쉽게끔. 그리고 간혹 보기에서 들린 단어에다가 옆에다 동그라미 치시는 분들 계신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다 들릴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어가 认识요고, 두 번째가 见到고, 세 번째는 你们이고, 다섯 번째는 네 번째는 뭐 大家였다면 이게 다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린 단어에 체크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주요 맥락을 판단한 다음에 남자는 뭘 말했고 여자는 뭘 말했고, 예를 들어서 4급이든 5급이든 6급의 듣기 이 부분이든 다 대화거든요. 대화 형태에서 남녀 이렇게 들어갈 때 남자가 뭘 말했는지, 우리가 한글로 남 쓰기에는 획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병음 난다 할 때 난은 n으로 시작하죠. 네, 그래서 n으로 표시하고 여자 부분은 표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본 적도 있어요. 아니면 역으로 여자 부분만 여라고 한글로 쓰던가. 그러니까 나만의 방식, 내가 편한 방법으로 뭘 누가 말했는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은 반드시 메모를 해야 돼요. 동사구는 이건 평소에 제가 제 인강을 들었던 분들은 다 아시죠? 역삼각형, 삼각형. 요 표시해 두시면 눈에 확 들어와요. 평소 학습법에서도 중요하고요. 시험 볼 때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핵심 어휘의 경우는 역삼각형, 삼각형 표시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긍정의 보기는 플러스를, 부정의 보기는 마이너스를, 정 시간이 없다면 부정만 표시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긍정의 보기가 2개 내지 3개가 나오고 부정의 보기가 하나 나오고 이럴 때 이 부정의 하나가 답일 확률이 높고 또는 역인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예문을 통해서 또 접하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접속사에 유의하자. 접속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화면 함께 보시죠. 이어지는 순서 역시 듣기 제3부분이고요. 대화, 단문을 듣고 정답을 고르는 형태입니다. 답안 내용 중에서 환경이 좋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긍정적인 보기입니다. 자주 야근한다, 월급이 적다, 부정적이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월급이라든지 야근이라는 이런 부분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직장 생활에 관련된 그런 고충 혹은 기타 직장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떤 장점 부분들, 이런 게 언급될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2번 문제 함께 볼까요? 여기서旅游란 단어가 눈에 딱 띄는데 여러분 공통점 발견하셨나요? 그렇죠. 旅游란 단어가 여기까지 동일합니다. 그 다음 A는 花钱多. 얼핏 보기에는 긍정적인 표현 같지만 이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이죠. 花钱, 돈을 쓰다라는 뜻인데 여행은 돈을 쓰는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 이런 뜻이니까 부정. 그 다음 旅游很累. 여행은 아주 피곤하다, 부정 마이너스. 旅游好处多. 여행은 좋은 점이 많다, 긍정 플러스. 对旅游不感兴趣, 不感兴趣 동그라미 마이너스 표시. 그래서 여행에 대해서 흥미가 없다,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부정이 3개, 긍정이 하나인 보기인데요. 이와 같이 부정이 3개고 긍정이 하나면 이 긍정 하나가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 바로 표시해 두시고 꼭 기억해 두셨다가 문제 풀 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과연 그럴지 먼저 들어보죠. 2번 문제 분석 같이 해보도록 하죠. 2번에 A를 보니 保持好心情, 마음을 잘 유지하다. 이건 과연 어떠한 형태일까요? 잠시 후에 들어볼 거고요. B, C, D도 보겠습니다. B는요, 多与孩子交流, 아이와 더 많이 교류를 한다. 부모님인가 봐요. 그죠? C 보시면 多去看医生,
看医生에다가 역삼각형, 삼각형 표시해 주시고 더 많이 의사 선생님을 보러 간다. 즉 진찰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뜻이고요. D는 找一份合适的工作找工作역삼각형, 삼각형. 사실 답안 형태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어르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취업 준비생? 그래서 이 동사 수어가 제각각일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분석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HSK라는 거는 스킬이에요.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기본적인 문형에 대한 이해와 어휘력, 전반적인 중국에 관련된 지식,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저변에 바탕이 되어 있으면 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주의하는 게 우리 학생들이 그냥 단순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리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시험이 목표면 시험 끝나고 나면 다시는 중국어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럼 2년 뒤에 다시 봐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선생님 이번 달 며칠까지 봐요. 네. 그 다음에는 선생님 볼 일 없을 거예요. 진짜 좀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보고 싶은데 결국 다시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뭐 시험 오늘 특강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긴 한데 2년에 한 번씩 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자주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002년부터 HSK 강의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14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2000년도에는 과외를 했었거든요. 과외랑 그룹 과외랑 그 다음에 또 40명의 초중 고등학생 대상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과외를 받았던 남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서강대를 특기자 전형으로 합격해서 갔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HSK도 수업 듣고 저는 또 통번역 쪽으로 관련된 거 좀 지도를 해줬었어요. 그때 번역사 활동을 하던 중이라서. 그래서 이 친구가 HSK는 11급이 있고 중국어를 굉장히 잘 구사하고 중국에서 초중등학교를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나왔으니까 중국 굉장히 잘하겠죠? 하지만 뭐 부족한 부분은 과외를 통해서 이렇게 보충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년이 지난 시점에 저랑 고사장에서 만났었어요. 연초에 만나고 그 다음에 연말에 만났어요. 정말 정확하게. 그래서 1월에 보고 12월에 봐서 아이고 아무개야 너 어떻게 고사장에 또 왔니?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이제 1월에 너 시험 봤었잖아.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쌤 감각 유지해야죠. 유단자답죠? 네. 감각 유지하기 위해서 이 친구는 매년 최소 2회 이상씩 시험을 봐요. 지금도. 11급 받는다 할지라도 11급이 과거 9HSK 때는 가장 높은 급수였고 지금 6급인데요. 최근에 6급 취득하시는 분들 점수를 보면 그냥 단순히 합격만 하고 그렇게 고득점 못 받는 경우 많이 봤어요. 180점대, 딱 180점인 경우도 있어요. 운 좋게. 뭐 200점대, 220점대, 230점대인데 적어도 240점대 이상은 받아야 그래도 고급에서 아주 안정권의 점수, 고득점을 받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고 정말 잘하는 분들은 270점 이상 받거든요. 그렇게 11급 받는 친구들은 270점대, 80점대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히 어휘력과 이런 실력을 길러나갈 뿐만 아니라 시험도 그냥 꾸준히 응시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까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그 주요 내용들 그리고 영역별 고득점 비법을 적용한 문제 살짝 다뤄볼게요. 우선 중국어, 영어, 불어, 한국어 이렇게 4개의 보기가 나와 있죠? 네, 보기를 살짝 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들으면서 메모를 해야 되겠죠? 네, 메모 잘 해보세요. 现在开始第一题。一，你能帮我把这篇文章翻译成法语吗？如果把韩语翻译成汉语或者英语，我还可以，但法语我就不会了。女的可能不懂哪一种语言。
네,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 남녀 두 사람의 대화 중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먼저 남자가 뭐라고 했죠? 네, 뭐 번역해 줄 수 있냐? 요거 들으셨죠? 근데 무슨 언어를 무슨 언어로? 그거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你能帮我把这篇文章翻译成法语吗? 法语 일단 들었어요. 남자가 法语로 번역해 줄 수 있는지 물었더니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如果把韩语翻译成汉语或者英语我还可以. 만약에 한국어를 중국어나 영어로 번역하라면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땅 이하 형광펜 밑줄 쫙 꺼주시고 땅 이하 하지만 불어는 내가 할 줄 몰라 라고 했죠. 이 반전의 접속사 시험에서는 역접 반전의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항상 땅, 但是, 可是, 不过, 然而 이런 단어를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인강에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얘네는 별표 3개짜리야. 항상 단골 메뉴. 그래서 여자가 말한 반전의 접속사를 토대로 정답은 뭐예요? 여자는 자, 이 질문도 잘 들으셔야 돼. 女的可能不懂 형광펜 밑줄, 위엔 형광펜 밑줄인데 자, 女的도 동그라미. 그래서 어떤 언어를 못하냐면 바로 불어죠. 불어. 法语. 네, 다 함께 法语. 저는 불어 좀 할 줄 아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Bonjour, Bonjour, Baguette. 네, 잘하죠. 네,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죠 우리가. 자, 다음 이어서 자, 보기 분석 들어갈게요. 이거는 5급 듣기 일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복인데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谦虚, 겸허예요. 겸허. 겸손하다 뜻이에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그 다음에 后悔, 시작. 后悔. 이건 후회. 네, 후회하다.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高兴. 네, 高兴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 满足. 이건요? 긍정. 자, 여기에 바로 부정 하나에 긍정 3개 보이네요? 답이 뭐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답일 가능성이. 한번 들어볼게요. 一、小张早就提醒我一定得注意这个问题，当初真该听他的话。现在别说这些了，快想想怎么解决这个事情吧。男的现在有什么态度？ 네. 자,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중에 첫 번째 화자, 남자가 뭐 이렇게 말하는 말투가 어땠어요? 약간 이렇게 업돼 있던가요? 다운? 네, 다운돼 있죠. 아, 뭐 약간 한숨 섞인 그런 어투 느끼셨나요? 자, 그래서 小张早就提醒我一定得注意这个问题. 그 이하, 当初 네, 当初도 중요하지만 사실 早就부터 중요해요. 早就 동그라미, 当初 동그라미, 真该听 이 부분도 동그라미 해서 아주 중요한 어휘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 小张이 일찌감치 나에게 이 문제를 주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을 때 그때 그 애시당초 걔의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말투죠. 그랬더니 여자가 现在别说这些了快想想怎么解决这个事情吧 아이, 이런 말 하지 말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해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질문도 잘 들으셔야 돼요. 男的现在有什么态度 남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예요. 태도는 어떻다? 시작. 后悔 그렇죠. 그래서 后悔 네, 한 번 더 后悔 네, 후회하다. 이 태도 관련된 문제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4급, 5급 시험 뿐만 아니라 6급 듣기 이 부분 인터뷰 지문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운 어휘가 나오느냐 아니면 좀 쉬우냐 또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차이지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급 듣기 일부분까지 다뤄봤는데요.